장례식에서 받은 3억, 그런데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람이 가짜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5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여보, 엄마가.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새벽에. 조용히 가셨대. 남편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하얀 천으로 덮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그리 친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만난 적이 없었죠. 남편은 항상 엄마가 시골에 혼자 계셔서 자주 못 뵙는다고 했어요. 명절 때도 몸이 안 좋으셔서 오히려 우리가 가는 게 부담드릴 수 있다며 전화 인사로만 대신했고요.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직접 뵌 건 딱 2번이었어요. 결혼식 날과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이 잠깐 모시고 온 날. 그때도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으셨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셨어요. 우리 며느리 예쁘네. 그게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유일한 칭찬이었어요. 그 외엔 대부분 남편과만 이야기를 나누셨죠.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과 오래 떨어져 계셨으니 아들과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마치 저를 불편해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 숨기고 계신 것처럼요.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장례식장을 준비하러 온 장례지도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인을 위해서라도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남편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고객님, 친척분들은 안 오시나요? 장례지도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일찍 혼자 되시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고 사셨거든요. 오실 분이 없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조문객이라곤 남편 회사 동료 몇 명과 제 친구들 뿐이었죠.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돌아가시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네. 정말 예상 못했어요. 조문객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정말 효자구나.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지만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조금 달랐거든요. 더 늙어 보이고 더 야위어 보였어요. 여보,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 그거. 1달 전에 병원에서 찍은 거야.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죠. 병으로 고생하시면 살도 빠지고 얼굴도 변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먼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피보험자이신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 지급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보험금 얘기를 꺼내는 게 불편한 듯 보였죠. 계약 금액이 3억 원이시고요. 사망진단서와 필요 서류만 제출하시면 일주일 내로 지급됩니다. 3억. 솔직히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선 안도감이 들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부는 빚이 있었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매달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죠. 이 돈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어요.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듯이요. 여보, 괜찮아. 엄마도 우리가 편하게 살길 바라셨을 거야. 남편이 제 마음을 읽은 듯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그 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준비하며 저는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무표정했어요.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채 그저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죠. 편히 쉬세요, 어머니. 아들 걱정은 제가 할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며 절을 올렸어요. 그것이 제가 그 시어머니에게 드린 마지막 인사였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 남편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남편이 등을 쓰다듬어주며 함께 있어줬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남편은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남편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깊이 사랑했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납골당에 유골함을 모시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긴장의 끈이 풀어지면서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죠. 여보, 샤워하고 쉬어요. 많이 힘들었죠? 응. 고마워. 당신도 고생했어.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저도 옆에 누웠고 우리는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남편의 중얼거림에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응, 끝났어. 하지만 전혀 몰랐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며칠 후 보험금이 입금됐어요. 통장에 찍힌 3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여보, 보험금 나왔어. 그래? 일단 빚부터 갚자. 엄마가 우리 빚 없이 살라고 남겨주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은행으로 향했어요. 전세 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빚까지 모두 갚았죠. 남은 돈은 2억 정도였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여보, 엄마 49제 지내고 나서 우리 여행 갈까? 당신 생일도 다음 달이잖아.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남편의 밝은 얼굴을 봤어요. 그동안 빚 때문에 여행은커녕 외식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시어머니 49제를 조촐하게 지내고 남편은 약속대로 제 생일에 작은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생일 축하해,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케이크 초를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빚 걱정도 없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푹 잠들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누군가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 내 아들 있어. 문 열어. 내 아들 내놔. 저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도 눈을 떴죠. 여보, 저 소리. 신경 쓰지 마. 아마 취객이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쿵쿵쿵쿵. 내 아들. 민준아. 엄마야. 문 열어.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 그건 남편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쿵쿵쿵. 민준아. 엄마야. 문 열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여보. 저 사람이 당신 이름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현관 쪽을 노려봤어요. 정신 나간 여자네. 잠깐 나갔다 올게. 안 돼요. 위험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새벽 3시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남편이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민준아, 나야, 엄마야.
왜 이러는 거야? 문 열어줘. 미쳤나?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당장 안 가면 경찰 불러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라고? 돌아가셨다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문 열어. 내 아들 내놔. 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격렬해졌어요. 저는 무서워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여보, 진짜 경찰 불러야겠어요. 그래, 빨리 불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이 오기까지는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죠. 여자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아, 엄마 목소리 모르겠어. 네가 날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문 열어줘.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죠.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여자는 여전히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여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자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죠. 저 사람들이 내 아들을 숨기고 있어요. 내 아들 민준이. 제발 좀 찾아줘요. 부인, 진정하세요. 일단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여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여자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여기. 이게 내 신분증이에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우리를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강민준이고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신분증을 다시 봤어요. 부인 성함이 박영숙이시고 생년월일이 1958년생이시네요. 그런데 이 집에 사시는 분 성함이 강민준이라고 하시는데 아드님이 맞으세요? 맞아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아서 키운 내 아들이라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강민준 씨, 저분이 어머님이 맞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다 치렀고요. 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남편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가 네 엄마라고. 네가 25살 때 날 버리고 도망갔잖아. 10년 동안 널 찾아다녔어. 제발, 제발 인정해줘.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저 여자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정말 남편이 어머니라면 어쩌죠?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여자를 데리고 갔고 우리에게도 내일 경찰서에 와서 진술해달라고 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죠. 여보. 뭐? 저 사람.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처음 봐. 하지만 남편의 눈은 저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런데 왜 당신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박영숙이라는 이름도. 모르겠어. 아마 어디서 우리 정보를 알아낸 거겠지. 요즘 개인정보 유출 많잖아.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여보, CCTV 영상 확인해봐요. 저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새벽에? 네. 지금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집을 부렸고 남편은 마지못해 휴대폰으로 CCTV 앱을 켰어요. 화면에 비친 여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남루했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절박하게 살아있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저 사람. 왜? 저 사람 얼굴이 시어머니랑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전혀 안 닮았어. 아니에요. 눈매가, 코가.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찾았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뒀던 사진을 꺼내 CCTV 화면과 비교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눈매가 비슷했어요. 코의 모양도 비슷했고 입술의 형태도. 여보, 이거 그만해.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죠. 미안. 그냥 너무 피곤해서. 내일 경찰서 가서 다 밝혀지겠지. 일단 자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우는 모습,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하는 모습. 내가 네 엄마라고.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씻었어요. 경찰서 가야지. 빨리 처리해야 해.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 넌 집에 있어. 내가 혼자 가도 돼. 안 돼요. 저도 증인이잖아요. 같이 가야죠. 결국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어젯밤 그 여자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민준아, 민준아, 부인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여자를 말렸어요. 우리는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됐죠. 어젯밤 일에 대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저 여자를 처음 봅니다. 왜 우리 집 앞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당신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건 많잖아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죠. 실례지만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혹시 그와 관련된 서류가 있으십니까? 남편은 가방에서 사망진단서를 꺼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사망자 성명이 박영자, 생년월일 1959년생.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젯밤 그 여자의 이름은 박영숙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은 박영자. 성도 같고 이름도 비슷했어요. 경찰관님 혹시.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혹시 뭡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일단 저 여자분에게도 정신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보. 네. 아까 뭐 물어보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움찔하며 대답했죠.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요. 박영숙이랑 박영자. 그래서 혹시 자매거나 친척이 아닐까 해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우리 엄마는 외동딸이었어. 친척도 없고 그냥 우연의 일치야. 흔한 이름이잖아. 그렇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죠. 누구한테 연락해요? 회사. 오늘 반차 쓴다고. 네. 하지만 제가 본 화면에는 회사 동료 이름이 아니었어요. 형이라고 저장된 번호였죠.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형이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아까 형한테 문자 보내는 거 봤어요. 그냥 친한 형이야. 고등학교 선배.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은 너무 명백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를 풀고 형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죠. 형, 문제 생겼어. 그 여자가 나타났어.
뭐, 어떻게? 확실히 처리했다며? 나도 몰라. 빨리 만나자. 손이 떨렸어요.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확실히 처리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의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박영숙? 아니면 시어머니? 샤워를 마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피곤해서. 남편은 제 옆에 누웠지만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등을 바라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가야 해. 네.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행동, 어젯밤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의 죽음까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딩동 마이너스. CCTV를 확인하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조사받으신 강민준 씨 부인이시죠?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저는 경찰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부인 혹시 남편분이 집에 계신가요? 아니요, 출근하셨어요. 경찰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은 어제 조사했던 박영숙 씨가 DNA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DNA 검사요? 네. 본인이 강민준 씨의 친모라고 주장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혹시 연락 가능하신가요? 아, 지금 회의 중이라서 제가 전달할게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경찰이 다녀갔어요. DNA 검사 요청했대요. 전화 주세요. 10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DNA 검사? 그 박영숙이라는 여자가 당신 친모라고 주장하면서 DNA 검사를 요청했대요. 남편은 한참 침묵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래도 검사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잖아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인, 남편분과 함께 경찰서에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직접 와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조사실에 앉았어요. 형사 1명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긴장한 채 형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박영숙 씨와 강민준 씨는 99.9% 확률로 친자관계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즉, 박영숙 씨가 강민준 씨의 친모가 맞다는 뜻입니다. 그럼 장례식 때?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민준 씨, 1달 전에 장례 치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형사의 질문에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대신 대답했죠. 시어머니, 박영자 씨예요. 저희가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영자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분은 3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하던 무연고자였습니다. 네.
병원 기록에 따르면 박영자 씨는 가족이 없었고 강민준 씨가 임종 직전에 나타나 어머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강민준 씨가 다른 사람을 어머니라고 속이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보험금. 뭐라고요? 보험금. 때문이야.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강민준 씨는 10년 전 친모인 박영숙 씨를 버리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친모 명의로 3억짜리 보험을 들어놨다는 겁니다. 3억.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타려면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하죠. 그래서 강민준 씨는 박영자라는 무연고 노숙자를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저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빚을 갚으려고 했어. 우리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가짜 장례를 치른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울먹였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어머니는요? 당신을 찾아다니던 그 사람은요? 엄마는 내가 버렸어. 25살 때 남편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엄마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 나는 그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를 두고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새 신분을 만들었어. 주민등록도 새로 만들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거야. 형사가 덧붙였어요. 강민준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입니다. 본명은 따로 있었죠. 그는 브로커를 통해 신분을 세탁했고 10년 동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도 유효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한 결혼이니까요. 하지만 보험 사기와 공문서 위조,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강민준 씨는 체포될 것입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남편은 순순히 손목을 내밀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남편이 사라진 후 저는 조사실에 혼자 남았어요. 형사 한 명이 물 한 잔을 건네줬죠. 많이 놀라셨죠? 네. 박영숙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박영숙 씨가 들어왔어요. 며칠 전보다 조금 깨끗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초췌해 보였죠. 죄송합니다. 박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네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선택은 그 사람이 한 거니까요. 박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내 아들을.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저는 박영숙 씨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제 만나셨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슬픔을 아는 채로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뒤에서 박영숙 씨가 불렀어요. 며느리. 저는 돌아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아들을 그래도 사랑해줘서.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전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요. 가면을 쓴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3억이라는 돈. 그 돈을 위해 남편은 모든 걸 속였어요. 친모를, 저를, 그리고 세상을. 그날 밤 저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어요. 3억에서 빚을 갚고 남은 2억. 그 돈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이 돈은 대체 누구의 돈일까? 보험금은 사기로 얻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었죠. 다음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최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순순히 보험금을 반환했어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게 끝나고 저는 빈 통장을 바라봤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아니, 더 나빠진 상태로. 남편은 없고 돈도 없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삶. 하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어요. 보험금을 반환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죠. 남편이 없는 집은 차라리 편안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준 씨의 배우자이신 게 맞죠?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청에 가는 날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야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검찰청에 도착하자 담당 검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조사실에 들어가니 벽면에 여러 사진과 서류들이 붙어 있었어요. 남편의 과거를 추적한 자료들이었죠. 피의자 강민준, 본명은 김진수입니다. 검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1990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박영숙 씨와 단둘이 살았고 아버지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 속 어린 남편. 아니, 김진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수해 보이는 소년의 얼굴이었죠. 2010년 진수 씨가 20살 때 어머니가 지인의 빚 보증을 섰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하지만 그 지인이 사라지면서 박영숙 씨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됐죠. 검사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낡은 집 앞에서 찍힌 박영숙 씨의 모습이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고 어머니와 아들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진수 씨가 25살 되던 해, 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진수 씨가 어머니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혼자서요? 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요. 검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신분 세탁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의 전세금을 훔쳐나온 겁니다. 박영숙 씨는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모아뒀던 건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죠. 대신 검사는 보험 증서를 보여줬어요. 2016년 신분 세탁 직후 어머니 명의로 3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본인으로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보험금을 탈 수 없으니까요. 검사는 박영자 씨의 사진을 꺼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박영자 씨였습니다. 2022년부터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60대 여성. 가족도 없고 신분증도 잃어버린 상태였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았을까요? 진수 씨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노숙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박영자 씨를 발견한 거죠. 검사는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화면에는 남편이 박영자 씨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박영자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렴과 당뇨 합병증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죠. 진수 씨는 그녀에게 접근해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자 씨가 수락한 건가요? 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박영자 씨도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계속 찾아가며 설득했어요.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요. 검사는 병원 기록을 보여줬어요. 결국 박영자 씨는 동의했고 진수 씨는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어머니라고 신고했죠. 그럼
병원에서는 확인도 안 한 건가요? 환자가 위독한 상태였고 보호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하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진수 씨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극진히 간호했거든요. 검사는 병실 안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박영자 씨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진짜 아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직원들도 효자라고 칭찬했을 정도였죠.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따뜻한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박영자 씨는 한 달 후 숨을 거뒀습니다. 진수 씨는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죠. 당신도 함께요. 네. 그리고 보험금 3억을 수령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검사는 파일을 닫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수 씨가 예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진짜 어머니가 나타난 거죠. 검사는 박영숙 씨의 최근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영숙 씨는 10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신분이 세탁된 상태라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우연이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수 씨를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 봉사자는 민준이라는 사람이 노숙자들을 돕더라고 했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영숙 씨는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였군요. 네. 하지만 진수 씨는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 나간 여자라고 몰아붙였죠. 저는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박영숙 씨의 목소리가. 박영숙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DNA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거죠. 검사는 저를 바라봤어요. 부인,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를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몸이 안 좋으시다는 핑계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과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전부 숨겨야 했던 거죠.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검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김진수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보험 사기, 신분 세탁, 사체 유기.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예상됩니다. 보험 사기 금액이 크고 계획적 범행이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인은 피해자입니다. 남편에게 속은 거니까요.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검찰청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어요. 남편이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고 있었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멈춰 섰어요. 저도 멈췄죠. 여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엔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한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엄마를 버린 것도, 가짜 장례를 치른 것도, 저를 속인 것도 다 빚 때문이었나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변명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들리지 않게 됐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3년이라는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구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이것도 거짓으로 산 거겠지. 저는 반지를 빼서 손 안에 쥐었어요.
작고 차가운 금속 덩어리. 이게 우리 결혼의 전부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영숙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며느리 괜찮으신가요? 제가 나타나는 바람에 힘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어요.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약속 장소를 정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공원에서 박영숙 씨를 만났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깨끗해진 모습이었죠. 쉼터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했어요. 며느리.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괜찮아요. 편하게 부르세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박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진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엄마니까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인 건 변함없잖아요. 박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찾아다닌 아들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감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그건 본인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엄마 마음이 그렇지 않네요. 저는 박영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속였어요. 진짜 모습을 숨기고 거짓으로 저를 대했죠.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 키워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아니.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요. 한지은. 지은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박영숙 씨와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실감났고 그제야 제가 정말 혼자라는 걸 깨달았죠. 결혼 반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지은 씨,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내려야 할 결정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날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배우자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이니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나요? 이 경우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남편분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왜요? 직접 이혼 의사를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법적으론 필요 없지만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리 너머로 남편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헬쑥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왔구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혼하러 온 거지? 어떻게 알았어요? 알지. 당연히 그럴 거잖아. 나 같은 놈이랑 누가 살고 싶겠어.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지.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어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떨리는 손이 보였죠. 나 진짜 너 사랑했어. 거짓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짓말 아니야. 너를 만난 건 유일하게 진짜였어. 가짜 신분으로 시작했지만 너한테만큼은 진심이었어. 그런데 왜 숨긴 거예요? 진심이었다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네가 날 떠날까 봐. 그래서 계속 숨겼어. 결국 들켰잖아요.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죠. 그래. 내가 바보였어.
저는 가방에서 이혼 동의서를 꺼냈어요. 유리창 아래 작은 틈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펜 좀. 교도관이 펜을 건네줬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김진수. 가짜 이름이 아닌 진짜 이름으로요. 이제 끝이네. 남편이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죠. 당신은 나한테 죽은 사람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은아. 뒤에서 남편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하게 살아. 제발. 나 같은 놈 만나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준비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거짓된 기억들이. 이사짐을 싸다가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박영숙 씨가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어봤죠. 지은 씨에게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나타나는 바람에 지은 씨의 삶이 무너졌잖아요. 행복했을 수도 있는 결혼 생활을 제가 망쳐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지은 씨 덕분에 제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됐지만요. 진수는 제가 잘못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고 제가 빚보증을 잘못 쓴 바람에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저지른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진수는 잘못을 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지은 씨는 참 강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대단해요. 앞으로 지은 씨의 인생은 지은 씨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가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네요. 항상 응원할게요. 마이너스 박영숙.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영숙 씨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아들을 잃고 다시 찾았지만 범죄자가 되어버린 아들.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보관했어요. 이건 버릴 수 없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 짐을 풀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 후 그만뒀었어요. 남편이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쉬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남편도 없고 돈도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했죠.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며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3년의 공백.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한 달 후 작은 회사에서 면접 연락이 왔어요. 급여는 적었지만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죠. 한지은 씨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회사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우리 팀에 새 식구가 오다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고 점차 회사에 적응해 갔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그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가족에게.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구치소에서 온 편지였죠.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김진수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지은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여기서 내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하며 지내고 있어. 매일 밤 너 생각을 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엄마도 면회 왔었어. 10년 만에 만난 엄마는 너무 늙어 있었어. 내가 떠난 그날부터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엄마한테 사과했어.
용서를 구하진 않았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한테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단지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어.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줘. 나처럼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유일한 거야. 마이너스 진수.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천천히 편지를 찢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사라졌죠.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진짜 끝낸 날이다. 과거를, 아픔을,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늦게 나타나 미안하다고 박영숙 씨가 편지에 쓰셨다.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하다. 진실을 알게 해줘서,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다짐은 거두련다. 대신 나 자신을 믿을 거다. 내가 내린 선택을, 내가 걷는 길을. 다시는 속지 않을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다. 새로운 시작. 한지은의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1년 후,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작은 승진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죠. 지은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죠.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가다 벤치에 앉아 계신 분을 봤어요. 박영숙 씨였어요. 어머니, 어머, 지은 씨.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박영숙 씨는 쉼터에서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어요. 지은 씨, 얼굴이 밝아졌네요. 어머니도요. 건강해 보이세요. 호호,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쉼터에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안부를, 변화를, 그리고 희망을. 지은 씨. 네. 진수한테 편지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답장은 안 하셨어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박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 선택을 존중해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 혼자서도 괜찮아. 아니, 혼자라서 더 괜찮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1년 전과 달랐어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모습이었죠. 한지은, 잘 살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장례식에서 받은 3억, 그리고 살아 돌아온 시어머니.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믿으라는 것을.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발로 서라는 것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이런 실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